우리가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세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요번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까지는 뭐 그때 스터디 우리 할 때 못 와서 일단은 상속세, 그다음에 국기. 국기는 잘하니까 우리가 국기는 개인적으로 국기, 상증, 이부 쪽은 개소세. 요 세 개를 중점적으로 우리 8월 2일 날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장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촬영용으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이제 뒤에 또 증여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중간에 막 하니까 이게 특히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세 같이 이렇게 늘상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흐름을 알고 하니까 중간에 어떤 부분을 집어서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이게 전반적인 구조를 모르는데 갑자기 뭐 중간중간 막 딱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말하는 스터디도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오자. 듣고 왔어요? 네. 연면납 전까지? 들은 거 맞아요? 네. 중간에 어떤 내가 농담을 했었나? 농담은 기억나는 건 없죠? 저 마늘밥밖에 없어? 농담을 별로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상속세 연면납 전까지니까 뭐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제 한번 돌리고 온 거고 다음번에 할 때는 증여세 쭉 한번 돌리자. 근데 증여세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이에 막 돌리고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봐야지. 다음 주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증여세 아니 목요일로 좀 늦추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 잡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상증세는 같이 한번 해보고 개별소비세도 하면 좋은데 개별소비세는 뭐 양도 작고 또 우리가 말 스터디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조제, 반출제, 뭐 미나스 반출, 면세 반출, 세액공제, 세액환급, 뭐 절차적인 얘기 뭐 이런 것들 약간 뭐 제조장 총괄 납부라든가 사업자는 신고 납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한번 대비해보고 자 우리가 오늘은 해서 이제 공부를 잘 해왔으니까 이제 그래도 앞부분 중에 그 기초적인 얘기로 좀 알아야 될 게 22년 기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세 유형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 유형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기사 검색 같은 것도 해봐요. 지금 요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 기재부거든, 기재부. 기재부 장관이 지금 이제 지명이 돼서 후보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어. 약간 뉘앙스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상속세는 과세 유형이 어떻게 돼요? 유상과세형.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인데 지금 논의가 되는 건 상속세를 유상과세형이 아니라 취득과세형 돌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각계 의견 한번 들어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또 세율 낮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는데 세수가 또 이제 전 정부를 또 얘기만 하네. 그래서 전 정부에 뭐 세수가 많이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세수를 좀 약간 당분간은 좀 그러니 바로 바꾸긴 좀 그런 것 같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국민들은 불만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이제 나름대로 증여나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거래처 돌아다니고 하면은 증여세 언제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세율 낮춘다고 하는 얘기를 다들 국민들은 알고 있어. 우리가 세금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낮추는 거 언제 낮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심을 되게 많이 갖는데 이제 당장에는 지금 우리는 되게 민감하니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이제 바뀌면 책도 새로 써야 되고 이제 되게 민감한 주제라.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 며칠 전에 인터뷰한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지명된 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이거는 좀 유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논의가 많이 된다는 거고 논의가 된 게 22년도 이때부터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되자마자 시험에 나왔던 거야. 기출됐었고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거니까 비슷한 내용을 어쨌든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유상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은 비교 설명을 한번 해봐요. 할 사람? 그래서 비교 설명. 갑자기 아니 쉽잖아 이거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돌아가면서 이제 빨리 있다 하면 이게 4명 한 명씩 해봐야 되는 거니까. 시계방이야? 이렇게.
유상과세형과 취득과세형에 대한 비교 설명,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과세 유형과 더불어서 상속세, 증여세가 취하는 과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죠? 일단 기초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저는 약간 과세 단위로 그치. 과세 단위가 떠올라야지. 딱 키워드가 떠올라야지. 과세 단위가 유상과세형은 어떻게 돼요? 비상속인의 유산 총액으로 음. 하고 이제 저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보다 이렇게 두 개 음. 간단.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세금을 거둘 거냐, 과세한 단위를 돌아가신 분의 남긴 재산을 총액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상속인들이 받아가는 것들 각각을 대상으로 삼을 거냐. 어쨌든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장단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건데, 장단점이라는 표현이 약간 그래. 장점이 세수 중대가 막 장점이 되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끌었어야 되거든. 지금 논의가 되는 부분도 이 유상과세형에 단점이 있다 보니까 단점을 막 부각시키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개선 방안으로 교수님들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끌어가 봐요. 특징으로 유상과세형은 초과누진 세율 구조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치?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그리고 이제 그 한 번만 계산하니까 그 1회 부가처분을 한 번 해가지고 이제 편의성 행정의 뭐 절차가 간편하다 뭐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일단. 근데 단점이란 게 있고, 단점이 취득과세형의 장점이 되겠는데, 취득과세형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각자 뿌려받은 걸 갖고 세금을 내게 되니, 그 읽는 그치? 응능 부담의 원칙,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지금.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돼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버리니 나는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율은 전체 30억 초과가 되면 50%까지 가버리니까,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 어마어마한 50%까지 가는 그 누진 부담의 채금을 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내가 1억밖에 안 가져가는데, 나만 따져보면 1억까지는 세율이 10%인데 지금, 그죠? 제일 낮은 세율인데 50%까지 가는 걸 떠안게 되는 거니까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취득과세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하나의 장점이 부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돌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상속증여세가 세부담이 크다는 거잖아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세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세율을 건드릴 거냐. 그러니까 세율을 건드린다는 것도 작년 말에 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려고 했는데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이제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게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세율을 40%까지로 바꾸고 50%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또 가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 그쪽으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니까 잠깐 앞에 보면은 일단 그래서 과세 단위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되고, 큰 목차는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납세문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도 끌고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단점이라는 장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특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요거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요런 얘기들을 끌고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하면 떠오르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 딱 외운 대로 딱딱 해서 딱딱 얘기를 하고 하면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유상과세형, 취득과세형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얘기고, 기본으로만 가져가면 되고, 우리나라가 취하는 거는 유산 총액 기준 상속세가 유상과세형을 택하다 보니까 근데 100% 유상과세형도 또 아니야. 알다시피 유상과세형이 되면 이 재산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세금이란 걸 다 내고 나서 뿌려준 역할까지 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취하는 거는 재산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상과세형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뭘로 커버하고 있어요? 연대납세물 짓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되고,
또 징여세는 취득과세인데 상속세 유상과세이니까 이게 일관성이 결여된다. 통일화시키자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부정적인 측면 요게 이제 그거지. 요게 요 내용이지 이제. 요게 취득과세에 갖는 장점, 유상과세의 단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응능부담의 원칙, 담세력 기준으로 과세가 돼야 되고 부의 분산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바꾸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요 정도는 비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해놔야 돼. 지금 얘기한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얘기하는 게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뭔가 하면서 머릿속에 흐름이 정리가 되고 키워드가 기억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고 하자. 이렇게. 요거 일단 기본 출발했고요.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하자는 게 뭐 중간에 이제 상속 개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처분, 후에 처분, 뭐 계약 이행 중에 상속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주요 테마로 봤었고 요거 상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하고 기본 동영상 들었으니까 들을 때는 이제 이게 진도가 쭉 해서 하니까 뒤쪽에 봐야지라고 하는데 뒤쪽도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듣는데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징여계약 이행 중도라고 하는 것도 징여채무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구조를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 계산구조. 자, 우리가 이제 징여세는 계산구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징여세는 예시, 의제, 추정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관해서 요건이라고 하는 걸 막 따져서 하는 걸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고 외우기는 더 좋지. 근데 양이 좀 많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상속세는 계산구조잖아요. 쭉 구조가 밟아가는 거니까 구조를 용어를 정확하게 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뭐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한번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가려야지 이제 보지 말고 이걸 쭉 해서 이제 계산 구조를 한번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먼저 총상속 재산가액. 그치 용어가 딱 정확히 총상속 재산가액. 재산가액을 구해야 하는데 총상속 재산가액은 본래 상속 재산이랑 간주 상속 재산이랑 추정 상속 재산을 합한 것을 총상속 재산가액. 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출발이 그거고. 출발이 그거고 한 개를 더하고 세 개를 빼야 그치. 하는데 한 개는 그 생전 뭐 여러 가지 표현 써도 돼. 생전징여 또는 사전징여 사전증 또는 상속개시전징여 다 뭐 같은 말인 거지. 생전증여 합산 상속가액 사전징여 합산과세. 사전 합산되는 사전징여 재산가액 한다든가 이렇게. 그거 하나 더 하고 빼는 거 세 가지 중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과세가액 불산이액, 그리고 하나는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면은 그 과표가 나와요. 과표가 나와?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용지를 아니 그래서 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 나왔잖아.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임. 다음으로 과세가액이란 말 나오잖아. 과세가액까지 가는 과정에서 불산임.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기억하자는 거야. 그러면 과세가액 공제액, 과세가액 불산임. 뭘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과세가액이 그치? 나와요. 이게 상속세 과세가액이지 이게 이 용어가. 이걸 정확히 써야지.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히 해서 이거를 딱 해야 이거를 이 안에 부분을 설명해서 기술할 때도 이게 용어들이 딱딱 정확히 머릿속에 이 흐름이 잡혀 있어야 표현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계속 하자 그래서 서브노트도 요 틀에다가 옆에다가 만들고 하자는데 우리는 쓸세 갖고 지금 하니까 그렇고. 그렇죠? 그 이제 과세가액이 나왔어 이제. 과세가액 나왔으니까 거기서 인적 공제, 물적 공제,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빼면은 인적 공제, 물적 공제가 합쳐서 이제 큰 틀은 뭐예요? 그게 뭐라 그래? 그거를 상속 공제. 우리 하잖아. 그다음에 상감이라고 하는 상감. 이게 상감이라고 외우라고 하잖아. 유치하다고 비웃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잖아. 상감이 기억나요, 상감. 그러니까 이게 징여세로 가면 뭐야 또? 증감이야. 징여세는 징여 공제, 간병조 공제, 증감, 상감.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그냥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면 딱 못 하잖아. 이제 상속 공제가 딱 안 떠올란단 말이야. 상속 공제 딱 들으면은 아, 상속 공제지. 상속세 할 때 빼주는 거 상속 공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로공제. 지금 얘기를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인적공제, 물적공제 이걸 했더니 표현했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거고 큰 틀이 상속공제와 감정수로공제로 구분되는데 상속공제 안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안에는 앞서 따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땐 기그일배입니다. 이렇게 기그일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안에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적공제는 금가 영제동입니다. 이렇게 앞자만 우리 얘기하고 해서 말한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기그일배 그다음에 금가영제동 그래서 공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물론 부분 물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구조는 좀 잡아서 인적공제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물적공제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압산소공제가 출제가 최근에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빼고 영농산소공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금융재산 공제하고 재해손실 나머지만 우리가 스터디를 해봤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됐고 그래서 이제 이쪽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요거를 요번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주제 정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과표가 나오고 뒤쪽이야 뭐 이쪽에 뭐 설명하기는 이것도 징외단신 이렇게 다 앞자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거잖아. 징외단신 징여세 쪽 가면 징여세는 뭘 빼요? 세액공제로 3개인데 3개. 얘는 이 징여세액공제는 뭐야? 합산과세 한 거에 대해서 빼주는 거지. 용어 우리가 기억나는 용어는 뭐예요? 이걸 빼주는 걸 뭐라 그래? 빼주는 걸 조정 조항이라고 하잖아. 조정 조항. 합산과세 하는 거는 왜 하는 거고? 정당한 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조정 조항인데 얘가 징여가 있고 뒤에 상속이 있으니까 같은 세금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징여세 공제라고 하고 있고 징여세 쪽에서는 징여가 있고 또 징여가 있으면 같은 세금이니까 기납부 징여세액공제, 기납부세액공제. 그래서 기외신, 단은 빠지고 단기 재상속.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네? 그러면 또 재차 또 세금을 또 딱딱 얻어맞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 재상속이라고 해서 이거를 공제시켜 주는 거지. 근데 징여는 한 번 징여,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징여,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징여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단기 재징여 뭐 세액공제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이 빠지는 거지. 그래서 기외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뭐 계속 생각하고 해야 돼. 그래야지 익숙한 거야. 이게 법인세로 따지면 법인세, 과표, 뭐 각사소득 금액하고 더하기 빼기 그 간단한 구조인데 징여 상속세는 이게 그 구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게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좀 편하지. 이게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표현도 어눌하고 뭔가 용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맞춰서 하면 되고 뒤에 뭐 절차적인 얘기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지하철에 서서도 쭉 구조를 한번 밟을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그게 익숙해야 이 상속세라는 세금이 낯설지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되거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살펴보자, 공부해오자라고 했던 게 이 안에서 여기 간주하고 추정이지. 그 다음에 사전징여 합산과세 하는 거. 요 세 개에다가 여기 이제 배우자 공제 포함한 인적 공제에 대한 거.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공부하고자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을 부분 보는 거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간주부터 이제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는 본래니까 본래. 이제 본래라고 하는 것도 기본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지. 본래. 본래란 말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 재산까지 말하는 거야. 이거 상속세는 유상과세형이니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유상과세형이니까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한테 귀속돼 있던 것들이 남겨질 거고 부의 이전이 발생하는 거니까 피상속인한테 귀속되는 물건 및 권리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피상속인 귀속되는 것만 되는 거네? 근데 돌아가신 날 현재 피상속인의 귀속이 안 돼 있네? 이것도 포함하자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간주지, 간주. 그러니까 간주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간주는 세 가지가 있지. 간주. 그 간주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봐요. 네. 간주의 세 가지. 일단 간주 상속 재산은요. 의의부터 설명을 해보게요. 의의는요. 그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는 이게 상속 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주 상속 재산으로서 그 상속의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종류에는 보신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급여 이렇게 있어요. 보험금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보험금은요. 취지는요. 과세 형평, 그다음에 실질 과세 원칙. 지금 간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 네. 간주란 말 나오면 다 취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뭐야? 실질과세 원칙이지? 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조세 형평 뭐 이런 게. 네.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네. 그다음 고소해피. 이거는 상속받은 재산과 동일한 실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가 돌아가시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귀속되어 있는 물건 및 권리만 과세하다 보니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거랑 거의 똑같네. 그럼 걔를 간주해서 집어넣어야지만 되겠네. 그러니까 민법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요게 본래 요것만 들어간다 그러면 요건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럼 보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상속 재산으로서의 어떤 실질은 같은 부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딸에게 이전되는 부의 이전 행위는 똑같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보험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해봐요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계산 방법을 설명한다. 보험금에 대해서. 네, 그 보험금 간주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 보험 간주 상속 재산은 그 보험금 수령액 곱하기 그 총 납부한 일단 그 계산식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구조를 잡아야지. 구조예요. 네. 납부를 누가 했고 수령을 누가 했고 그게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납부는 피상속인이 했고 그다음에 수령은 상속인이 했을 경우. 그때가 상속세지. 네. 근데 만약에 상속인이 냈고 상속인이 만약에 받아가면 그러면은 증여가 아니라 그건 세금 문제가 없는 거야. 없어요. 음. 근데, 그지? 네. 근데 그 만약에 상속인끼리 그 했으면 증여. 어머니가 냈고 아들이 받아갔다 그러면은 증여. 그러면 이게 증여가 되는 거야. 보험금 증여. 네. 증여 예시의 첫 번째. 네. 보험금 증여. 네. 보험금 증여 이렇게 되는 거지. 예.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식.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냈고 상속인이 100% 받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포함하면 돼. 네. 근데 지금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왜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응? 그러니까 식을 지금 얘기하려고 아까 뭐 부모의 분자의 뭐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그게 나오게 되려면 누가 낸 게 납부가 지금 누가 했다는 거야?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납부하고 상속인이 받아가면 식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상속인이 납부했어. 같이 냈을 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네. 납부했는데 이제 상속인이 받아가니까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내신 것만 해야 되니까 그 비율 곱하는 거지. 그래서 분자의 피상속인이 들어가요. 피상속인 납부한 게 들어가는 거지. 맞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갖고 그냥 식만 그냥 무조건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식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 다음은 신탁재산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신탁 재산에는 자익 신탁이랑 타익 신탁이랑 일단 두 개만 얘기해도 돼. 두 개만 얘기해도 돼. 자익과 타익만 얘기하면 돼. 자익 신탁은요. 상속인이 이거를 신탁을 맡긴 거예요. 상속인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네, 피상속인이 신탁을 맡겼으니까 이게 그 간주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시 자익신탁이란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익신탁. 자익신탁. 맞잖아요.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이제 자익신탁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야지 이제. 피상속인이 이거를 신탁 재산을 맡겼으니까 뭐 신탁해서 맡기고 신탁했는데. 네, 그거를 상속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익이 되려면은 자익에 대한 요건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타익이냐 자익이냐를. 타익과 자익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맡겼는데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맡겼고 이제 아들이 받아가요가 되려면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자익이 돼 자익. 자익이란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가 신탁을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수익자로 돼 있는 상태야. 네. 아버지가 본인이 받아간 자익, 나를 위한 자의신탁이었단 말이지.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상속인들이 받아갈 거니까 이건 포함하겠다는 거야. 응? 근데 지금 법적으로 신탁재산은 신탁돼 있으니까 돌아가신 날 현재 귀속이 안 돼 있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간주에 포함시키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탁을 해놓고 수익은 아버지 친구분이 받아가는 걸로 했어. 이게 뭐야 이게? 그 타이 타이 신탁이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럼 상속자는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 포함해요. 포함해야 돼? 이거는 아버지 친구분이 받아가는 신탁인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걸 포함해?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 응?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나머지 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다 설명해 볼 사람. 자기과 타익으로 나눠갖고 지금 약간 뭔가 지금 불충분했잖아. 지금 듣기에. 아예 대충은 아는 것 같긴 하지만 정확히 표현 한번 해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저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 자익신탁은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 자익신탁은 그 피상속자의 그 신탁 재산의 그 수익 및 기타 채권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한테 기속되게 되면은 이거를 상속재산가에게 포함을 하는 거를 말하고, 그다음에 타익신탁은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그 상속재산을 따로 타인에게 이제 수익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수익과 기타 채권의 그 권리가 타인한테 가는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상속재산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제3자가 이제 피상속인이 그 수익 및 기타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때는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켜요. 응? 그 피상속인이 만약에 그 수익과 기타 채권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그 제3자라면, 그러니까 그 제3자가 피상속인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그냥 내 상상을 한 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재산을 갖고 세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 앞으로 안 돼 있어. 봤더니 아버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신탁을 하셨대. 그 아버지가 신탁해놓고 그러면 그럼 신탁 재산 그러면 내 거야 아니야? 내가 상속인 나 혼자만 상속이냐? 내가 내 거잖아. 그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받아가겠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받아가려고 했더니 이거에 아버지가 수익자로 돼 있었어. 아버지가 자의신탁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내가 받을게요. 그래서 내가 받아가면 그거는 상속받은 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상속받았으니까 당연히 포함해야지 싶은데 간주라고 넣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탁 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민법에 따른 거에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포함한다는 거고. 아버지가 신탁하셨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이건 내가 가져가지라고 했더니 신탁 회사에 연락해 봤더니 이거는 아버지 친구분이 수익자로 정해져 있대. 그럼 내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못 포함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응? 근데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또 신탁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그 신탁을 해놨대. 아버지 친구분이 반대로 이제. 아까 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셨대. 응?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분이 신탁해놓은 수익을 받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돌아가신 거야.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수익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또 포함한다. 그거를 지금 이제 타익 신탁에서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좀 한 다음에 근데 그걸 또 이해했다고 또 써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표현을 막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은 정확히 기술하되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약간 가다듬어가서 이제 표현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부라는 게 이렇게 이해했지만 또 막상 써보려면 또 용어가 기억이 안 나고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공부야. 그렇지 않아요? 이해를 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건 세법학은 그래. 근데 우리 기본서는 그냥 이해하면 돼. 뭐 용어라고 하는 거 다 보면 객관식 문제 보면 다 용어가 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이해하고 그래. 업무 추진비는 이거는 더하기, 이거는 한도 구할 때 이거는 매출액이 뭐 저쪽 넣고 말고 이거는 뭐 하고 이거는 업무 추진비 아니고 이건 기부금이고 이건 판매 부대 비용이고 다른 걸로 가야 되겠구만. 넣어야지 말아야지.
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걸 막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상황만 잘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풀려. 근데 세법학은 백제 쓰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 목적을 한번 해보면 말하는 스터디를 계속 하는 이유가 왜 하는 거예요? 말하는 스터디가? 말을 하려면 그 많은 그 기초적인 과정의 공부가 돼서 와서 앉아서 말하는 스터디를 해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이거를 내가 벽을 보고 계속 얘기해보라고 하듯이 지하철에 서서 얘기하다가 막히면은 내가 그거를 서브노트 쓸새든 옆에다가 메모를 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 거는 내가 앞으로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를 이건 어려운데 전달 어떻게 하고 교수님한테 어디까지 보여줄 거냐를 항상 한계를 정하고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한 다음에 그거를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시험장에서 그냥 대충 뭐 이해했으니까 써지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시험장에서 그 떨리는 그 순간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 안에서 또 부분은 또 3개, 4개짜리, 5개짜리 그중에 3개 쓰고 등 붙일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무지하게 해서 3개가 딱 기억이 나야 되고 내가 쓰려고 했던 목표였던 게 근데 대충 했더니 그러고 나서 한두 개 정도 기억나서 하고 있는데 아 하나 더 쓸 수 있었는데 나 끝나고 나서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거 아마 그것도 썼어야 되는데 그런 게 1점, 2점씩 깎아먹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없게 하려고 이제 부분에 어떤 이해되는 부분 어떤 건 내용의 요건이라든가 안에 1, 2, 3, 4 나열된 것들을 몇 개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주제가 펼쳐져요. 그거를 부분 하면서 세목별로 다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세법학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그게 몸에 배게끔 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빛이 보인다니까. 어느 순간 얘기해서 주제별로 어떤 세목이 하나가 딱 해결됐어. 상징세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그럼 그걸 탄력을 받아갖고 개별 소비세도 하고 지방세도 하면서 그 방식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혼자 개척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쓸세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 이걸로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앞자도 따놓고 이렇게 누군가는 앞서서 공부에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에 갔다 나도 그 길을 따라가면 좀 수월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서 다들 만들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같이 합심해서 만든 거잖아요. 쓸세를.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그 방법을 제시한 거니까 이게 내가 부분 중요한 거 마음에 맞고 하는 것들은 하고 아닌 것들은 여기에 이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서브노트를 또 만든 학생들도 꽤 있어. 이것도 있지만 본인이 거기다가 또 끼워 넣기도 하고 좀 더 넣고 어떤 것들은 또 뭐 안 한다고 또 빼기도 하고 여기서 난 안 맞는다 이게 다른 걸 넣거나 주제별로 또 나는 포기하는 주제도 분명히 있고 지금 유해생들 중에도 포기하는 주제가 있어. 안 나오길 기도하고. 왜냐하면 정말 힘들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매달리고 하다 보면 다른 걸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이건 한계. 유예를 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라고 해서 100% 어떻게 가져가.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를 해보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자의신탁, 타의신탁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확히 기술하려면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상황도 그려보고 많이 고민하고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외우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익이 뭐고 타익이 뭐고 또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부족하면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구나 알았으면 이해도 했고 그 안에서 자익과 타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지금 아까 했던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게 하나 또 추가되는 거고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유언대용신탁. 그러니까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의신탁인 거야.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면 되니까 별도 언급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수익자 연속은 특이하거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받아가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수익자로 정해서 연속되고 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시 아들이 받아가고 딸이 받아가는 거니. 그러니까 맡긴 거는 지금 자익이라고 하면 처음에 돌아가면 아버지야. 어머니가 맡긴 게 아니야. 어머니는 수익자로서 수익 받아갈 권리를 받았다가 다시 아들이 또 넘겨받는 거니까 여기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어 넣은 것 뿐이에요. 유언대용신탁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퇴직금은 당연히 뭐 이건 쉬우니까 이해됐을 거고. 보신퇴. 보신퇴 기억나는 게 어디야? 보신퇴죠. 일단 그래서 세 가지가 딱 해서 이런 것도 진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보신퇴 기억 안 나는 학생도 있어. 보험금 신탁재산하고 아니면 보험금 퇴직금만 기억나. 이것 멍해 시험장에서. 유예가 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특히 동차 때는 시험장 가면은 이게 뭔가 빠뜨리고 그냥 간주란 말을 쓰면 거기서 간주인데 막 추정을 막 쓰고 나온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학생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하고 조금만 있어 보이는 답안만 제시해도 그럼 세법학은 합격의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과목일 수도 있어. 노력하고 뭔가 어느 정도 노력을 안 하고는 아니지. 노력을 하기만 하면 다른 거. 세부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 재무회계 원가 관리하기가 너무나 이게 못하겠다는 학생도 나오고 막 그래 뭔가 그게 뭐 안 맞는 거지. 근데 세법학은 그냥 외우는 거야. 이게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암기에 좀 맨날 외우고 하는 것들 뭐 옛날에 뭐 지하철역 외우고 하는 개그맨처럼 뭐 해서 외우는 게 막 그래서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외우는 거 싫고 막 그러는데 나름대로 뭐 계속 노력하고 한 만큼 외워주고 이거는 그냥 못하는 과목은 아니고 그냥 투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좀 버겁고 그런 거지. 어쨌든 보신퇴 이게 세 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추정을 우리가 이제 짧게 한번 해보자. 이제 방향 잡았으니까 추정은 추정 짧게 탁탁탁 빨리 끝내줘 봐. 추정 추정을 일단 잘 추정은 이제 취지부터 딱 내기부터 시작하고 이제 네, 상속 개시 전에 이제 재산의 처분, 인출, 채무 부담을 통해서 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서 이걸 금전 등으로 바꿔가지고 재산을 이전했을 때 그럼 이걸 상속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이 재산 그 중요한 취지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조세피 방지하고 과세관청 입증 책임을 그치 입증 책임 많아. 추정은 무조건 입증 책임 많아. 간주는 실지가세원지. 무조건 그걸로 딱 해서 그냥 끝내는 거야. 모두 취지는 추정 그러면 이거는 입증 책임 많아. 현금화 시켜서 빼돌렸을 때 분명히 이거는 바로 팔았으면 이거는 현금화 시켜서 빼돌린 거 아니야? 근데 이 과세관청 입증하기 어려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요건이나 쪽에서 이게 사실은 틀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나름 나만의 틀이 잡혀 있어야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잘하겠지. 재산 종류별로 그 처인부액이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쓸 때 그 기술을 그렇게 개요 잡고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야. 뭐 상속 개시 전뭐 1년 내 그 2억, 2년 내 5억 그거 넣어주고 근데 이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금액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개요적인 얘기로 쭉 요건을 지금 얘기한 것들 뭐 일정 기간 내 그 재산 처분 인출 부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함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번호를 바꿔가지고 이제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좋거든. 그렇게 기술하는 방법이. 이게 표현하기 되게 어렵거든. 이게 계산만 하라면 쉽겠어. 근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괜히 껴들었네. 해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재산 개요는 잡았고 그다음 종류별이라는 게 그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1번이 이제 현금, 예금, 유가증권, 2번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이 그 외 기타 자산, 4번이 채무부담. 그래서 이 재산 종류별로 이제 그 실제 뭐 수입한 금액이라든지 인출한 금액들을 이제 나중에 합한 그 금액 해가지고 결국 이제 줄여서 말하면 순인출액이 그걸 이제 합한 금액으로 재산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상속인의 그런 처인부액 중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가 입증이 된 것들을 빼면 이제 용도가 입증되지 않는 용도 불명 금액이 나올 텐데 거기 금액이 만약에 상속 추정 배제 금액 이상이라면 배제 금액 표현해야지. 그럼 상속 추정으로 이제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가 합산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추정 배제라고 하면 이제 처인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혹시 그래서 이게 뭐 위헌적으로 정당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배되지 않는다. 그 헌법재판소로 가고 규정에 대한 위헌성 논란하면 앞섰던 거 뭐 있어요? 입수 비비. 그러니까 그래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은 적정하냐? 그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꼭 이거 세금 갖고 했어야 되느냐? 이건 다른 방법 없냐? 피해는 최소화하려고 하느냐? 또는 추구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어떤 비례라고 하는 비례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입수피비. 그 앞전 잘 따놓은 것 같아. 입수피비하면 좀 외워지는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이제 요즘 경향에는 그렇게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알아놓고 가면
또 이제 취지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혹시라도 그런 논쟁에 대해 쓰라고 하면 입수PB 기억나면 좀 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뭐 다 이해됐죠? 그죠? 추정을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끝내면 참 빨리빨리 끝내면 참 좋은데. 여기 입수PB까지 해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잘 해서 요게 이제 효과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개요와 내용을 어떻게 풀었을 거냐에 구상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구상을 해놔라. 안 그러면 두서없이 하다 보면 빠뜨리기도 하고 표현이 이상하게 갈 수 있으니 결론은 이걸로 가는 거고 기왕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계산까지 하는 건 아니고 금액은 던져주긴 했어도 계산은 생략하라고 했지만 계산도 물어볼 가능성도 있어. 계산 간단하게 우리 초과 배당 작년에 계산 물어봤듯이 얘도 계산을 물어봐. 왜냐하면 계산하게 되면 채점이 되게 편하잖아. 배점 중에 일부를 계산으로 딱 털어버리면 딱딱 점수만 딱딱 그 보고 이런 건 간단하게 나오니까 답 틀리면 이건 빵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고만 물어보지 않고 이제 안에 여러 가지 요건이라든가 같이 물음 쪼개서 물어보겠지. 그쪽이 점수 맞고 이게 틀려도 이제 뭐 크게 큰 영향은 없다. 뭐 많은 점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계산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이 사전징여 합산과세 규정이잖아. 근데 많이 봤으니까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논제를 했었고 사전징여 합산과세 규정은 일단 아까 요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사전징여 하면 10년 내 5년 내 합산과세가 되는데 먼저 합산하는 거는 정당한 세율 받기 위함이다. 정당한 세율. 징여는 징여야. 징여는 징여야.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징여를 이때 했지.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났지. 이때 징여가 발생했고 이때 상속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요때 징여했던 거를 여기로 합쳐서 합산과세가 된다는 거잖아. 더하기 해서 합쳐서. 이거는 정당한 세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징여는 징여다라고 하는 거야. 정산 개념이 아니다. 이걸로 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 징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법률 행위야. 다른 법률 행위인데 징여는 징여. 근데 정당한 세율. 왜냐하면 상속 징여세가 누진 세율 체계고 이때 당연히 징여세가 상속세 보완하려고 만든 세금이고 이 상태에서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징여를 통해서 다 해서 피해갈까 봐 이거를 장난칠까 봐 합쳐서 정당한 세율을 돌리는 과정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번 세금 냈는데 이 세금 낸 거를 또 이중과세가 돼버리니 이걸 여기서 빼줘야지 마이너스 세금 낸 거는 이 세금이 이게 징여세 공제가 되는 거고 이게 정당한 세율이고 조정조항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떤 흐름이 그 나왔던 테마들이 이때 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본인의 회사에다가 본인이 출자한 회사에다가 뭐 이자를 안 받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채무를 면제해줬다든가 이런 걸 한 거야 이때. 그러면 채무 면제했으면 징여는 누가 받은 거야? 법인한테 빌려준 돈 안 받겠다고 한 거야. 채무를 면제시켜 준 거지. 그러면 징여는 징여받은 자가 세금 내는 세금이니까 회사가 징여받았네. 아버지가 몸담고 회사에서 빌려준 돈 안 받겠다고 한 거니까 회사가 이득 받는데 회사는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영리법인은 징여세 내 안 내? 안 내잖아요. 영리법인 징여 안 내잖아. 법인세 내기 때문에. 그래서 징여세가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돌아가셨네. 그러면 이때 이제 5년 내네. 5년 내 그 징여한 건 합산과세인데 합산과세가 돼야 돼 말아야 돼? 합산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징여세 안 냈지만 법인세 내니까 징여세 안 낸 거지. 징여는 징여란 말이지. 징여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합친단 말이죠. 합쳐서 이걸 더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때 징여세 낸 거 있어 없어? 없지. 법인세 냈으니까. 그래서 이때 뭘 빼준대요? 징여세 과세를 가정한 세액 상당액구에서 빼준다는 거지. 이게 하나의 어떤 테마잖아. 그죠? 이게 잘 기억이 나면 되고. 그러니까 징여는 징여예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10년 내 5년 내 합산과세 된다. 여기 안에는 상속이 아닌 자한테 할 때 5년 내에 영리법인도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영리법인도. 영리법인도. 그래서 요거 잘 생각해 놔야 되고 이건 기출문제 나왔던 거지. 이혼했을 때. 이혼 전에 냈다가 다시 이혼했다. 이혼했을 때 그때는 이제 돌아가신 날 현재는 이혼해서 배우자가 아니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이혼한 전 배우자 포함해서 기출문제 나왔던 포인트는 뭐였지? 이때 이제 배우자 간엔 징여하면 얼마까지 공제가 되지? 배우자 공제? 6억까지 되잖아요. 6억까지 공제 받았어. 그래서 징여 공제 받았어. 그래서 6억을 만약에 배우자에게 징여했다면 6억 공제 받으니까 세금이 없네. 징여세가 0이네. 안 냈네. 근데 이게 합산과세가 되네. 합산과세가 돼서 이제 이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낸 거 없으니까 0이 빠지니까 이건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때 징여공제 받아서 6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배우자 공제가 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참아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때 이전에 뭐 한 거야? 상속 개시 전에 이혼해 버린 거야. 그럼 이때 배우자가 아닌 게 돼 버렸네. 배우자가 아닌 건 어떻게 돼 이제? 배우자 공제 못 받잖아. 우리 뒤에 올 배우자 공제 이거 못 받게 돼.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이때는 그럼 날아가 버렸네. 어떻게 해요? 이때는 배우자 공제 있으니까 참으라고 했는데 배우자 공제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렇구나. 그럴 때는 이때 증여세 과세를 가정한 세액 상당액을 또 빼주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2013년도인가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거는 뭐 뒤에 판례들 많이 나오는 거니까 수업 때만 얘기했던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합산 배제라고 하는 게 이제 증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합치려고 했더니 이 증여 자체가 뭐야? 비과세거나 과세가액 불산임이거나 그 자체가 그러면 요 의미가 있잖아 다. 근데 합쳐버리면 또 안 되니까 증여도 그냥 비과세하고 불산입한 걸로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합치지 않겠다. 그냥 앞자 따서 무조건 외운 거 전주합과 추정 거제명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고 얘들은 왜 합산과세가 안 되는 거야? 배제하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 있네 이게 증여자와 원천을 알 수 없으므로 돼 있죠, 그죠? 증여자 원천을 모른다는 얘기는 지금 먼저 증여 다음번 증여할 때 합산과세 하겠다는 건데 얘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동일인데 합산과세 동일인. 그래서 여기 딸려나가는 게 얘들은 다 뭐예요? 증여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증여공제. 증여공제는 배우자한테는 6억이고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씩이고 이렇게 누구한테 받을 때 증여공제 5천만 원 6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받는지 모른다는데 뭘 공제해 주겠어. 그래서 증여공제가 원래 안 되는 게 맞는데 전주합과 추정까지인가요? 여기까지는 얼마 해주겠대? 증여공제 할 때? 증여공제. 거제명은 얼마? 증여공제 얼마 해줘? 우리 범위 벗어나 버렸네. 아니 이거 지금 이 합산 배제하는 요 놈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얘들은 일단 연대납세문을 저 앉아. 연대납세문.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긴 갑이야. 갑한테 증여 받았어. 그 다음에 요번에 다시 갑에게 또 다시 증여 받았어. 지금 을이. 아버지로부터 2번 증여 받았네. 이걸 합치겠다는 거야. 이게 합산과세야. 근데 요때 요 증여가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받는지 모른다며. 이 상장 이익 증여라고 하는 거,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가 이 아버지가 준 거야? 아니면 개미 투자자가 눈물 흘린 거야? 개미 투자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갑인지 모르는 거야. 증여자를 모르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뭐예요? 또 이게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대납세무로 한 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을 때 납세무자는 누구야 원래?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근데 얘가 못 내면 얘가 연대납세무 진다는 거잖아. 얘가 누군지 모르는데 뭔 연대납세무 집니까? 연대납세무도 안 지는 거야. 그거 이해했다면 그건 당연히 같이 세트로 이해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한테 지금 받을 때 얘한테 받은 게 이게 뭐 얼마 공제 배우자가 6억 공제 등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배우자인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자 공제 6억을 해줄 거야.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해줄 거야.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뭐 3만 원 빼줄 거야. 그러니까 증여 공제를 원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원래 안 해주는 건데 전주합과 추정까지는 3천만 원 빼준다고 돼 있고 거제명은 안 빼준다고 돼 있단 말이지. 증여 공제 안 해준다. 이게 하나의 세트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는 아마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이걸 어쨌든 뒤에 내용 봤으니까 같이 수업 들을 때 했던 게 이런 게 기억나죠? 전주학과 추정은 3천만 원 얘는 안 빼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외우는 걸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아. 전주학과 추정, 거제명 그렇죠? 같이 하면 되고. 됐고 이제 합산할 때 평가는 뭘로 할 건지 결론만 알면 되고 이제 뭐 취지 같은 거 물어본다 이게 한번 음미해 본 거지. 수업 때 또 들어봤으니까. 뭘로 평가해요? 증여 당시 현재 시가로 하는 거지. 상속 개시 현재 시가로 다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건 증여는 증여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증여는 맞는데 그냥 그대로 합쳐서 정당한 세율로 돌리는 거다. 그 생각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상속 개시한 날 현재 시가로 다시 평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응? 예전에. 그다음에 또 양도세 또 나중에 또 이중과세 문제가 또 발생한 이런 얘기를 또 수업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있다. 낮아지면 어떻게? 또 낮아지면 또 낮은 걸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야 징여는 징여야. 응? 징여는 징여야. 그래서 낮은 경우까지 뭐 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됐고. 뭐 나머지 문제점은 간단하게 좀 더 넣은 거니까 안 봐도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간주하고 추정, 간주 추정, 그다음에 상속기 이전, 합산과세 다 봤네. 남아 있는 건 이제 인적공제 하나. 인적공제는 쭉 넘어가서 이제 여기 밑에 있네. 인적공제 기그일배, 기그일배, 기그일배. 그 인적공제의 기본 틀 배우자 공제 말고 전반적인 틀이라고 해야 되나? 틀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시 다음 누구야? 그래서 갑자기 또 뭐 벼락맞는 느낌인데 다시 무슨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제 기초 공제가 있고 등등 공제가 있는데 그 계산 그 구조 안에서 뭐 일괄 공제인지 뭔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인적 공제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인적 공제를 설명해 보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번 구상만 한번 간단하게. 약간 기초 공제랑 그 밖에 인적 공제 합친 거랑 일괄 공제 5억 중에 큰 걸로 하는데 라고 원래는 큰 걸로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기초 공제 2억이요. 그 밖에 인적 공제 중에 이제 그 밖에 인적 공제는 그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그 밖에 인적 공제 뭐뭐 있지? 자미 자미 연장.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는 자녀 공제는 5천만 원이고 뭐 등등 이제 그 내용이 기억나고 그 큰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괄 공제만 받아라. 어떤 경우야?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기한 내 신고 안 했다 또는 기한 후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했고 결정받는 경우로 하면 그때는 그 밖에 인적 공제 등 해서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냥 일괄 공제만 받아라는 거지. 반대로 일괄 공제 안 돼. 배우자 단독 상속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 틀을 풀어 쓸 수 있어야 돼. 이런 걸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 유예 때 내봤더니 잘 못 쓰더라고. 얘기하면 알 텐데 이게 막 구상을 안 해봤던 거지. 막 하다 보니까 쓸 때 얼마나 이제 시험이니까 또 막 백제 쓰려고 하니까 이런 구조를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안에 금액을 구하는 거 이런 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자녀가 몇 명이 넣어가지고 이제 5천만 원 곱하기 뭐 3명 해갖고 하는 우리 뭐 종합 공제하듯이 그런 계산 문제 물어보는 건 아닐 거고 그냥 우리가는 백제에다가 이거 구조를 내가 알고 있냐를 써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미 연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해주고 이제 미성년자는 인당 1천만 원 해주는데 이제 거기다가 19세까지의 그치, 연수. 곱하고 1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년 안 되면 19세까지 딱 연수인데 딱 보니까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뭐 15년 3개월이야. 만 19세까지 남아 있는 게 그러면 1년 안 되면 1년으로 보는 거지. 1년으로 보고 1,000만 원씩 해주는 거고 미성년자 그러면 갑이 사망했는데 갑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봤더니 손자가 있네. 손자가 미성년자인 거야. 그러면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는 거지. 그건 갑이 사망했어. 그럼 손자는 상속인인가? 상속인의 범위가 돼요? 손자가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 상속인 하면 먼저 1순위는 누구야? 직계 비속이지. 2순위는 존속이고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권자는 없는 거야. 1순위권자 그죠? 1순위권자 있으면 근데 배우자는 이제 1, 2순위권자와 같이 동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5화를 가산하고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막 그렇죠. 그죠? 그러면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도 있는 상태에서 갑이라는 자가 사망했어. 그럼 손자는 이제 미성년자야. 보니까 5살짜리 꼬맹이야. 그러면 돼 안 돼? 이거 되지. 상속인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상속인이 아니어도 돼. 보면 여기 이제 동거가족이라고 돼 있어. 미성년자 공제는 이제 보면 동거가족, 상속인 및 동거가족으로 돼 있거든.
이때 동거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계 현재 비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인의 형제자매라든 다 되는 거. 즉 상속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게. 인적공제에서 그 밖에 인적공제라고 하는 거 시켜주는 이유는 인적공제 자체가 왜 해주는 거지? 왜 공제를 해줘?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인이나 동거가정의 주거 형편을 고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는 거잖아. 지금 갑이란 자가 눈을 감아. 어? 이제 사망을 해서. 그러면 지금 부양하고 있던 자들이 이제 부양을 계속하던 가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사정을 인적 사정을 감안해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고 생활비에 들어갈 게 보니까 미성년자들은 성년까지는 돼야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할 텐데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연로자가 있어. 몇 세 넘어가 연로자야? 65세 넘어간 연로자가 있어요. 경제활동이 이제 끝난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받은 걸로 이제 뭔가 꾸려가고 살아가겠지. 이렇게 하겠지. 그럼 상속받은 걸로 꾸려갈 텐데 거기다가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거야. 공제시켜줘가지고. 그걸 감안해 주겠다는 거지. 매년 우리가 돈 벌면 소득세 내는데 종합세 공제 해주듯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갔겠구나. 이런 거 감안해 주듯이 상속세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야. 그래서 동거하고 있던 가족이 있다는 얘기는 이 갑이란 자가 부양하고 있었다는 거야. 상속인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아들, 딸이 있어 상속인인데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살고 있었어. 어머니, 아버님 그럼 모시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갑이 사망했는데 아버님, 어머님 있는데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야. 갑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 상속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직계 비속이 1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권자는 상속인이 아니. 그래도 해주겠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동거가족이면 해준다. 미성년자 이게 1년이면 1년은 될까 그 얘기 아까 내가 했던 거네. 됐죠? 이렇게 이런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어야 1점 2점씩 얹어지는 것 같아. 이건 계산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표현을 이제 일단 우리가 인적 공제 그러면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냥 잠이 연장하고 그냥 기본 틀 좀 해서 대충 하고 뭐 이렇게 이것만 물어보겠어 싶은데 뒤통수 칠 수 있어. 이걸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면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잠이 연장도 못 쓰는 사람, 잠이 연장 쓴 사람 그 안에서 대충 인지해서 금액을 5천만 원 이거 다 생략하고 자녀는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는 사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이 아래쪽이 동거가족은 누구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쓰는 사람 여기서 점수가 1점씩 더 얹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판단해서 에이 그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것만 할래요 이건 아이 그냥 봤더니 어차피 뭐 계산도 아니고 쓰는데 한 개 내가 한 개다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이제 이건 아니고 이거 정확히 쓰려고 기억 내 나름대로의 틀을 잡는 거지 이제. 근데 좀 그렇게 해서 또 공부하고 쓸쓸해 보고 다니고 나중에 또 계속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 아 이거 말고 이것도 좀 더 눈이 가는 거야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더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야 유예생들은 또. 동차 때는 또 여기까지 하기 힘들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내년에 이제 그죠? 내년에 동차를 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순수한 동차보다 우리가 훨씬 공부가 된 유예 같은 동차생이 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예 마인드로 이제 동차 마인드가 아니라 유예 마인드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순수한 동차가 아니지 우리가 내년에 딱 1차 딱 붙고 나서 2차 딱 시험장 가는데 아, 나는 동차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나는 유예야 유예. 그래도 1년 동안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막 이것도 스터디도 하고 막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잡아 기태 여명 같은 것들 따지는 것들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 정확히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이건 판례니까 판례는 좀 참고하라고 넣는 거고 뭐 동의 사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판례적인 거 좀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 삼아 넣는 거고요. 일괄 공제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거 하는 거. 그다음에 강제 요거 배제 아까 얘기했던 다 그 내용이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것도 일괄 공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할 수 있거든. 쪼개지는 물음에서 상속 공제 안에서 일괄 공제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일괄 공제에서 설명할 때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선택이다 아까 얘기했던 선택 그 안에서 강제 일괄 공제를 강제하는 거 못 받는 거 요 틀 이게 제목인 거야. 이게 번호 매기면서 이렇게 가고 밑에 설명이 들어가면 교수님이 볼 때 이게 딱 책에 잡혀서 선택, 강제, 배제가 딱 있으면 일괄 공제 5점짜리 배점으로 딱 던져줬어. 저 같으면 선택 보고 강제 보고 배제 보는 순간 아 안 해. 5분의 4, 4점 줄 거야 그냥 4점.
이 안에 빼기로 바꿔져 있고 막 이렇게 뭐 모르겠어. 어쨌든 제목만 보고도 바로 선택, 강제, 배제. 채점해봐요. 채점 한번 해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야. 아 미쳐요. 채점하면은. 막 글씨가 뭐 나쁘다는 걸 뭐 그 글씨체는 어쩔 수 없고 타고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유예반 때 또 따라오고 지금 하면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이제 번호는 동그라미 1, 2, 3, 4 맞춰갖고 다 하니까 글씨가 약간 좀 알아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아 기초공제 2역 보면 있구나 해갖고 이제 부분을 하는데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막 강조하는 게 목차 잘 잡으려고 하고 노력해라. 항상 글씨가 안 좋을수록 항상 제목을 딱딱 보여주게 해라. 제목을 딱 보고 해서 안에 내용은 대충 보면 아 이게 각 선택이니까 이 내용이겠구만. 강제니까 이게 있겠구만. 이렇게 교수님도 예상하고 글씨가 막 진짜 글씨를 못 알아보는 학생도 있거든. 되게 힘들어 글씨 알아보기가. 근데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걸로 시험장 가서 뭐 붙어 다. 글씨가 이뻐야만 붙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글씨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채점할 때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례 판단, 판례. 판단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글씨가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채점하려고 했더니 상당히 힘들더라고. 판례는 그 판단이니까 다 내용을 보고 내가 보고 이 생각으로 썼구나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글씨체가 약간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는 거 나와버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글씨체가 약간 그래도 기초공제, 그밖 기초공제 이 제목만 딱딱 내가 아는 상태 딱 보니까 약간 글씨가 기초공제 미심쩍게 돼 있으면 기초공제구나. 유추할 수 있지 이제. 이제 그 가급적 그렇게 만들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들은 뭐 글씨가 뭐 이렇게 뭐 못 알아볼 정도의 글씨는 우리는 아닌 거고 우리는 다 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요령이라는 거예요. 선택, 강제 이런 걸 먼저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 잘 스스로 활용해서 다 나름 생각하고 목차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활용을 잘 해봐요. 그냥 막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번호 없이 막 쓴 사람도 있어. 그러면 다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선택이란 걸 알고 있구나. 근데 이럴 땐 강제구나. 막 뒤죽박죽 막 돼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구상을 해요. 이게 목차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좀 부담되죠. 이때 이제 이거 구하는 게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구하는 게 사전증여 과표 빼준다는 거 이렇게 되고 이제 배우자 공제는 이제 왜 해주는 거야? 배우자는 이게 동일 세대 간의 이전이니까. 동일 세대 이전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받았더라도 배우자는 또 배우자니까 동일 세대니까 조만간 또 이렇게 상속이 또 부이전이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해주는데 또 이것도 너무 악용되고 또 그럴까봐 금액적인 제한이 30억으로 또 못 받고 있고 30억이 못 넘게 하겠다라고 되는 거고 최하 5억까지는 된다라고 돼 있는 그런 구조는 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요 정도는 박스치기에서 식 그대로 외우는 게 좀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냥 막 쓰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외우려고 식을 외우려고 하는 게 좋아. 자대고 딱 깔끔하게 딱 하면서 보여주고 밑에다가 쭉 연결해서 요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요것도 이제 요걸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 이제 있잖아 배우자. 여기 또 다시 또 밑에 박스가 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지. 여기 안에 요 놈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요 놈도 마찬가지고.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구상하면서 하는 데까지 더 해보는 거예요. 요때 여기 들어갈 요 상속재산가액이 여기 약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유예생들도 그냥 포기한 학생 많아. 이건 그냥 포기하고 식만 잘 보여주고 나머지 이제 분할기한이라든가 이런 거 잘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냥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형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뿌려받아가지라고 하는 거 나누는 그 재산으로 출발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상속 케이스 전에 먼저 사전에 상속인들끼리 먼저 증여받은 게 있으면 걔는 당연히 더해갖고 판단해야지. 형은 작년에 받아갔잖아 아버지한테. 응? 그걸 넣어서 이제 판단해야지. 그 다음에 비과세나 이런 것들은 다 공인신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인신탁을 했다든가 불산입.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인데 그 재산이 지금 과세가액 불산입이야. 이런 것들은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가액 공제 이런 거야. 이거는 아버지가 물려주셨는데 그걸로 지금 채무 갚아야 돼, 채무. 공과금 내야 돼. 이런 것들은 나눠갈 수 없으니까 빼기.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빼는 것들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이라는 거를 곱하게 되는데 이때는 요거를 좀 높이려고 또
배우자의 몫을 높여갖고 공제 많이 받으려고 아들, 딸이 또 상속을 포기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비율 높여주려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은 걸로 보면 돼요. 그런 얘기가 플러스 알파.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경우로 해서 상속분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있고 아들, 딸이 있으면 1.5, 11 돼가지고 3.5분의 1.5가 돼야 되는데 아들, 딸이 포기해버리면 어머니 혼자니까 100%가 돼버리면 그죠? 한도 엄청 높게 해갖고 공제 받을까봐 해서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걸로 보고한다는 거. 이때는 뭐 과표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뭐 의미 좀 나와 있고 막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하는 데까지 한번 판단해서 준비를 좀 하는 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공제 요건은 이제 분할 신고란 게 나오는 거지. 과표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되는 날까지 이때까지 이제 분할 등기 등을 해야 돼. 어머니가 가져갔다는 게 배우자 가져간 게 돼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다 연장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았을 거야. 부득이한 사유는 이런 거다라고 돼 있고. 상속 회복 청구에서라든가 상속인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공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식으로 막 되는 거라 이제 표현한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틀자 자꾸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만의 어떤 어디까지의 어떤 경계 어디까지인데 뭐 잘 알아서 다 이해가 돼서 너무 정리가 잘 돼. 그러면 그런 주제들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거기는 어디까지 할 건지를 딱 정하고 그걸 해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또 날아가잖아. 지금 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되면 또 지난주에 된 게 날아가기도 하고 막 기억이 안 나고 막 미치겠고 막 그런 것도 계속 겪으면서 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세목별로 또 공부했던 주제별로는 여기까지다 정한 것도 있고 앞뒤도 따져 있고 뭔가 했고 한 번은 노력해서 외워봤고 그렇게 해서 정리만 딱 된 게 쌓이고 해놓은 상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고 중간에 또 그 부분부터 시험도 봐보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다져가고 하다 보면 자꾸 쌓여가는 게 뭔가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막판에 계속 이제 어쨌든 날아간 거가 많은 것 같고 막 막판 되면 자신감 떨어지고 하는데 노력만 하면 딱딱 경지가 어느 정도 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다 전범위를 내가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준비한 것까지는 지금 요맘때 시험 이제 지금 얼마 남은 거야? 10 며칠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이제 다져놓은 것들을 쭉 해서 넘기면서 보고 눈 감고 외워보고 목차 기억나보고 이렇게 하고 또 기억이 많이 날아간 것 같으면 체크하고 접고 다음 장에서 체크한 다음에 또 왔다 갔다 이동 간에 접어놓은 것도 다시 해서 핸드폰 찍거나 해서 그것만 또 보고 다니고 보충해서 그게 제일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달려가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상속세는 그래도 지금 들어서 됐고 그다음에 증여세는 다음 주에 목요일쯤 우리가 또 주제 정해서 증여세 한번 가져갈 것들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8월 2일 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징세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비해보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우리 말한 스터디를 뭔가 한번 해볼까요? 개별 소비세?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주호재 반출호재 할 시간 되겠어? 계속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생각이 바뀌거나 뭐 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나는 시간 여유가 좀 되니까 모여서 한번 해서 같이 한번 하자. 나랑 안 해도 되지. 나랑 안 해도 지금 틀 계속 했으니까 제주호재 내용 돌아가면서 한번 우리 밥 먹고 나서는 이런 것도 괜찮아. 밥 점심 먹고 나서는 우리 개별 소비세 제주호재부터 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쉬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또 꾸역꾸역 보게 되고 그래서 개별 소비세 아니면 국기는 자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 맞아? 국기는 많이 했으니까 국기를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말하는 스터디라는 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할 수도 있어. 생활화 시킬 수 있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위에 반 어떻게 하는지 보죠? 위에 우리 스터디 말하는 스터디 해본 그 공간에서 오전에 한두 시간씩 해가지고 막 주제별로 써보고 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막판이니까 하고 있긴 한데 평상시부터 좀 많이 해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말하는 스터디 지금 나랑 같이 하고도 있고 또 개인 여러 이제 그 시간 내서 중간중간에 주제 정해가지고 보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막 초조한 건 없지만 그래도 초조한 감 좀 가지고 한번 하는 거를 그런 걸 몸에 약간 느껴봐야 되는 거지 이제.
내년에 펼쳐질 일 아닌가? 내년에 펼쳐질 건데 이제 1년 딱 남았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데 그래도 8월 2일 날 시험장 가는 날까지는 올해 2차 시험장 가는 날까지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게 범위 확장하지 말고 법소부는 나름대로 그냥 한 대로 하고 국기, 상증, 개불소비세 그거 어느 정도 해서 했더니 이 정도 성과가 얻어지네. 한번 느껴보고 그죠? 그것도 의미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스티커를 지금 모았잖아 다. 네, 다 모았죠. 그래서 오늘 스티커를 다시 한번 증정하고 우리 조만간 잡아서 한번 회식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걸로 그렇게 일단 그건 달성됐으니까 오늘 누가 또 잘한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 오늘 아니 그 부분만 딱 준비해 온 것 같더라고. 아까 보신태를 딱 외치더니 이제 그래서 아니 사실 아니, 초정이 조금 더 자신 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근데 간주에서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거 지금 아. 다시 한번 만약에 아니 원래 그런 게 아닌데 보신태 딱 하면서 딱 했을 때 표정이 준비된 표정이었어. 아 근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밝은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밝은 오늘 노력을 많이 한 게 딱 보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요? 노력상 노력상으로 고양이 왜냐면 우리다 약간 이 텐션인데 너 왜 여기 있었어? 언니 진짜 부끄러워. 이쁜 고양이 하나 선택해서 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회식하고 하는 거는 8월 2일 날 끝나고 회식해야 되겠다. 그게 낫겠다. 네, 그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시험처럼 대비하고 하는 거니 그 사이에 또 취할 것 같아요. 저녁 먹으면 또 술 한 잔 또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짜서 지금 매일같이 못 나오잖아 지금. 아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럼 같이 스터디 4명이 해본 적은 없지 지금. 네. 셋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8월 2일 날 달려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세무의 수업 잘 듣고 하세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예. 예. 자 이번에 성적이 자 문제 푼 거 보고 하나씩 얘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이번에 물론 이번에 소득 금액 물론 이제 사업 소득을 뺀 나머지 소득 금액만을 했지만 사실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 사실은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해 소득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소득 금액이 소득세에서의 소득 금액은 가장 중요한데 좀 쉽기도 하지 쉽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 실수하면 쫙 틀리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미스하면은 쫙 틀리고 뭐 하나 미스하면 쫙 틀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다 문제를 풀어야 되고 실제로 2차 시험에서도 소득세 종합 문제가 나오면 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해. 소득 금액에서 하나 삐끗하면 쫙 나가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점수가 너무 좋아서 이거 봐봐 나 너무 놀랐어. 와 매번 이렇게 점수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아니요. 겠어? 이제 바로 내일 신청하시고 아 내일인가 우리 내일? 내일 바로 신청. 이거 봐봐 이게 점수야. 어떻게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있지? 우리 저기 하중이는 다 맞았어. 하중이 다 맞았고 승우도 다 맞을 수 있었는데 뻘짓을 하나 했더라 보니까 그지? 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총 연금액을 그냥 적었던데 그지?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 5점 깠어 그래가지고 원래 빵 좀 하려다가 5점 줬어. 그리고 정현이 같은 경우에는 3번만 3번 빼고는 다 맞았어. 왜 그랬어? 정현아? 왜 그랬어? 좀 보여주려고 했어 이번에 좀 보여주려고 했어? 아 제일 열심히 했어요. 이번 열심히 했어? 노력 좀 했어요. 그래? 와 노력 조금만 하니까 이렇게 돼 벌써? 많이 했어요. 조금만 하니까 벌써 이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와 깜짝 놀랐네. 여기 좀 이따 이제 문제 보면서 보겠지만은 여기서 이제 꼭 이렇게 하라고 한 거를 혼자만 안 한 게 있어.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틀린 것도 있고 여기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더라고 보니까 그지? 뒤로 딱 갔는데 잡았어. 그래서 2점만 깠어. 답은 맞았잖아. 그지? 2점은 깠어. 와 어떻게
그게 그 숫자가 같은 숫자더라.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했는데 그게 같은 숫자더라. 그래가지고 답은 맞았지만 내용은 엉뚱해서 2점만 깠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인이 같은 게 보니까 이게 다 실수한 거야. 좀 이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실수. 그래 여기서는 공짜 하나를 더 넣었더라고 보니까 맞지? 공짜 하나를 더 넣고 60만 원인데 600만 원 넣는 거야. 그지? 뭐 그런 실수를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빵점 하려다 10점 줬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근데 답이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게 문제인 거야. 소득금액은 뭐 중간에 뭐 하나 삐끗하면 답이 맞진 않잖아. 실제로는 점수가 안 나갈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근데 뭐 하나 그 공짜 하나 때문에 아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10점 갖고 여기도 뭘 실수 좀 볼게. 뭔가 하나 뭐 또 엉뚱한 실수 하나 했고 뭐 좀 더 보면 알겠지만 원천인수색을 연금소득 원천인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하나만 넣었더라고. 근데 왜 저는 거기에 분리과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밑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그거 아니야? TT한테도 챗 GPT한테도 물어봤더니 종합과세만 넣어서 챗 GPT도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 기본서에는 다 합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말이 밑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아무튼 좀 이따 뭐 그런 알아서 그래서 좀 많이 안 깠어. 3점만 깠어. 그리고 여기도 맞아 이거. 맞아. 의제를 아는데 뭘 알아? 틀렸지. 너무 신나가지고 의제를 60% 하면 어떡해? 아니 다른 생각하다가 에이, 그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번에 소득 금액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사실 좀 약간 흥분된 상태야.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누구라도 어려워서 지금 잘 못했던 거야 그 동안은. 어려웠었어? 소득 금액은 나 준비 많이 했던데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보면은 소득 금액은 이게 이해하는 틀 자체가 많진 않잖아. 몇 개의 틀에다가 사실 중요한 내용들만 잘 암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잘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맞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기 살짝 중간에 살짝만 이렇게 되지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와 이런 점수 이거 어디다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점수 앞으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어디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잘했어. 좋아.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 일단은 일단 정현이 거부터. 정현이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정현이 걸 보면은 다 잘했는데 1번, 2번 정리 잘했어. 아주 깔끔하게 정리 잘했어. 어우 깜짝 놀랐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 2번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 생산직도 옆에서 적어놓고 되게 잘했어. 그래서 깔끔하게 나도 할 수 있다. 보여주고 임직원의 할인액도 들어가는 금액 이렇게 따로 해서 다 잘 적었어. 그래서 금액도 잘 계산했고, 자 문제는 이제 3번에서 지금 3번에서 이게 틀린 거는 좋아. 이거는 일단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 유세 그 정의는 믿지든 뭐든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얘를 말하는 거야. 사적 연금 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 사적 연금 소득인 거야. 한도 내에 있는 금액이. 근데 A는 과세 제외잖아. 그러니까 과세 제외니까 얘가 사적 연금 소득인 거야. 그러니까 사적 연금 소득 이거에 대한 원천 유세액을 물어본 거니까. 근데 너는 지금 요거에 대한 원천 유세액을 했더라고. 기타 수익에 대한 사적 연금이 이건데, 그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사적 연금이다라고 하는 거를 놓친 거야. 그거 좋아.
그래도 엉뚱하게 이걸 했는데 어떻게 이게 또 답이 이게 같더라고 숫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의 원천인수 이거 B 요거 뭐였지 이게? 이원택 소득이 70%한 거랑 그렇지? 요거에 5%한 거랑 더한 금액이 이거랑 같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답이 맞았는데 내 과정은 엉뚱한 과정이 들어간 거야. 신기하대. 근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사적 연금이라고 한다는 거 하고 중요한 건 이거 뭐라고 해서 다들 했는데 너 혼자만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이 연결됐잖아. 그러면은 다른 소득에서 기타 소득 하는 것부터 먼저 적으라고 했지. 빠뜨리니까 결국엔 빠뜨렸어. 그러니까 먼저 적고 다들 먼저 적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다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했어? 먼저 적고 시작했지 다. 다른 소득에서 기타로 보내는 게 있으면 그게 근로에서 갈 수도 있고 연금에서 갈 수도 있고 이자 배당에서 갈 수도 있고 사업에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소득에서 기타 소득 가는 금액은 먼저 적고 들어갔어야지. 연금의 수령. 이거 먼저 적고 들어갔어야지. 근데 이거 안 적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는 빠졌고 그게 빠졌지? 틀렸지? 그리고 얘 원천인수 해야 되는데 이거 원천인수를 또 왜 안 했어? 그리고 얘는 또 갑자기 원천인수 안 한다면서 여기다 적고 원천인수 안 한다고 해놓고 적어놨어. 원천인수를 했어. 왼손은 안 하고 오른손은 하고 그리고 여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 얘를 안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군데나 틀린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세 군데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고 이게 먼저 적고 무조건 먼저 적고 시작했어야지. 그렇게 해서 된 거다. 나머지는 뭐 퍼펙트했어. 딱 3번만 좀 그랬지. 나머지는 뭐 퍼펙트 해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4번 문제도 안 넣었더라고. 네, 연금의 수령 안 보여요. 근데 원천인수 얘기를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맞은 거지. 걔도 안 넣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무조건 기타 소득은 다른 소득에서 기타 소득 가는 걸 무조건 처음에 적고 시작하라고 했잖아. 안 그러면 이렇게 빠뜨린단 말이야.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기타 소득을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그거를 빼면은 다 잘했어. 그래서 거의 퍼펙트했다. 사람을 이렇게 놀래켰다. 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 그치? 하정이 거는 하정이 거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적었어. 아주 깔끔하게. 그렇지. 구분, 금액. 그렇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따로 표시. 그지? 그리고 원천인수세를 특이한 것들 적어주고 하라는 대로. 그리고 이거 금액 계산하는 거 밑에 따로 보여주고 아주 잘했어. 그렇지. 야, 근데 뭘로 쓰냐 너 지금 이거? 볼펜? 볼펜인데 이게 뒤가 다 보일 정도의 볼펜이야? 아, 내가 너무 강한 걸 썼나 봐요. 그러니까 볼펜이야, 사인펜이야? 볼펜인데 봐봐, 볼펜 뭔데 이렇게 나오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괜찮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그 종이가 얇아요. 아, 종이가 얇아서? 아니 얇기도 얇은데 좀 너무 두껍더라. 0.5인데 이렇게 두껍지? 아 그래서 그 연습지 거기다 쓰니까 이런 거 없었는데. 아니 정현이 너 무슨 볼펜이니 너는? 저 요거 모나미 153 그 뭐야? 그 0.5 아니야 그것도? 이거 0.7이요. 0.7? 0.7인데 네가 더 얇아 보이는데? 네가 더 얇고 중상펜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번지 좀 번져서 그런 건가? 응? 좀 번져서 좀 번져가지고 나쁘진 않아. 이게 좋긴 좋거든. 이게 왜 좋냐면 이게 이런 너도 똑같네? 비슷하네?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이게 좀 잘 달아. 잘 달아. 잘 다니까 이게 한참 공부할 때는 하루에 한 자루씩 썼어. 한참 공부할 때는 나도 그런 거였는데 하루에 한 자루씩 썼거든. 그래서 10만 엄청 사놓고 하루에 한 자루씩 쓰면은 이제 이게 모아놓는 거지. 내가 막 공부한 거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답안지하고 그거는 따로 모아놨어 막 이렇게. 그 모아놓는 게 이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중간에 이런 슬럼프도 오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럴 때 볼펜 막 쓴 거 이렇게 막 모아놓고 답안지 쓴 거 이렇게 모아놓고 하잖아. 걔를 딱 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떨어지면 내가 안 못 붙으면 이거 시험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슬럼프에서 좀 빨리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볼펜 빨리 다니까 그거 너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자루씩 쓰니? 객관식 준비할 때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2차는 더 많이 써. 2차는 계속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2차는 계속 손으로 쓰다 보면 그건 하루에 한 장씩 쓴다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썼니? 옛날 객관식 할 때 그때 막 얼마 하죠? 지금 요즘은 안 그러고 아무튼 요즘 이틀? 아무튼 이게 잘 달아. 잘 달아서 이게 좋아. 잘 달아가지고 쭉쭉 달아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좀 두껍게 종이가 얇아서 그래서 비치는 거구나.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되게 되게 좋아. 잘했어. 얘는 20만 한글로 쓰고 얘는 숫자로 쓰고. 저 20만 적었다가 이러면서 좋았어. 아주 잘했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봐봐, 연금회부터 먼저 적어야지. 다 적었어. 너만 안 적었어. 3명 다 연금회 무조건 적고 시작했는데 너만 안 적고 했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도 원천 선생 물어봤으면 또 틀릴 뻔했어. 그러니까 기타 속 금액만 물어봤으니 다행이지. 그지? 깔끔했어. 그래서 퍼펙트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수호 봐봐, 인간적으로 하나씩 틀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원래 틀어줘야 되는데 승우 거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총 연금액을 적었어? 여전히 뭐 수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자를 신경 쓴 것 같더라. 저번에랑 다르게 그지? 오자 좀 신경 쓴 것 같고 확실히 오자 신경 쓴 거가 눈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마음에 들고 좋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했어. 역시 급하니까 역시 또 마찬가지로 급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네가 나중에 잘못 볼 수도 있어. 여기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 오자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잘했다가 여기도 급했다가 약간 이거 덧칠하는 티가 나더라고. 그지? 짜리. 잘했어. 깔끔하게 아주 잘했어. 그렇지. 다 과세체전은 지우라고 한 것도 잘했어. 과세체전은 딱 지우고 시작하고 지워야 되고 깔끔해. 아주 이게 뭐가 좀 흔들렸나 보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스캔할 때 흔들렸어.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맞아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900만 원 총연금액이어서 그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구하고 그냥 900만 원 적었더라. 총연금액을 썼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치? 막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갑자기 총연금액 집어넣어 버리고. 요게 때문에 요거 하나 틀린 거야. 총연금액을 썼어. 잘했어. 만점이 2명 나올 뻔했어. 근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에 그지? 인간적으로 너무 다 맞는 것 같아서 하나 슬쩍 이렇게 이런 시험 다 맞는 사람 인간적이지 않은 하정이가 있겠지?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 틀려야지. 이러고 다 틀린 것 같아. 잘했어. 자, 그럼 이제 정윤이 거는 아까 그거는 빼고 하자. 그건 빼고. 그거는 그래. 그래. 밑 했으니까. 정윤아 너는 뭐야? 너도 볼펜이야? 볼펜? 확실히 볼펜은 좀 이렇게 얘는 좀 퍼지는데 볼펜은 그런 건 없구나. 그러니까 아니 1번 잘 나갔다가 2번에 그러니까 급하게 쓰니까 그런 거야. 60만 원 여기다 600만 원 뚝 적어버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다 틀렸더라고.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다 맞았는데 그지? 요거를 60만 원, 600만 원을 딱 적는 순간 이제 게임 끝난 거야. 근데 3번이나 풀었거든요. 3번이나 풀었을 때 봐봐. 그러니까 3번이나 풀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푼 거에 집중해서 봐서 그래. 그러면 의미가 없어. 3번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 네가 쓴 거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진짜 말 그대로 문제를 다시 천천히 봐야지. 네가 쓴 거 위주로 해서 3번을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미 잘못 써놨는데 뭐 어떡해. 잘못 써놓고 계속 더하면 계속 끝나. 이거 보면서 문제 보면서 다시 풀었는데 60만 원이 안 보였어. 다 600으로 보였다고? 그게 너무 신난 거죠. 너무 풀 수 있어. 문제가 풀리니까 신나서. 좋아. 그러면 요거는 그 문제를
그게 혹시 종합과세 되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 뒤에는 밖에 썼어. 이거 다 해놨는데 이 중에 요것만 갖고 들어온 거잖아. 종합과세 되는 것만. 이건 무조건 물류과세니까 그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 해석상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뭐라고 안 할 텐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다 가다가 급했나 봐. 여기 문제 4번도 그지? 아파트 입주지상금이 필요비 의제가 60%가 들어갔다고. 이것도 변명해 봐. 이건 뭐야? 또 제가 안 그래도 주택 입주 지체 상감을 마지막에 한 칸만 놓고 고민을 했어요. 아, 이 기억이 잘 안 났어? 아니 이걸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는 무슨 말이야? 아파트니까 주택이 아니니까. 뭐, 야, 아파트가 왜 주택이 아니야? 뭔 말이야? 글자가 다르잖아. 아, 나 진짜 왜 그래? 그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주택 입주가 아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도 주택이잖아. 그러니까 넣어보자 해가지고 그래 결정해서 넣어보자 해놓고서 갑자기 계속 60을 쓰니까 습관적으로 60을 적은 거예요. 아, 일단 처음에 생각은 아파트는 주택이다 아니다. 이게 주택 표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틀리긴 해. 그래서 결정은 잘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들었더라고. 안타까웠어. 그래서 20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물어본 건 오정색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치? 예 이렇게 물어봐서 340 했으면 되는데 360만 원 들었고 너무 잘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뭐지? 너무 기분이 좋네. 내가 위에서 막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다 잘 맞을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다들 위에서 놀래더라고. 아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것들도. 응? 그러니까 다들 할 수 있다니까. 좀 그지 내일 모여서 보잖아. 내일 다시 자신감 없어지고. 왜? 아니 비슷해. 문제 비슷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이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좀 들어갔을 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이 맞아야지 그 뒤에 맞는 거니까. 그지? 준비 좀 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좀 했어? 내일도 좀 기대해도 돼? 기대는 기대는 하지 마. 네. 기대는 하지 마. 하정이 기대하지 마. 하정님이 다 맞았으니까 하정님한테 아니요, 기대하시나. 저 사업소득 아직 안 봤어요. 이제 사업소득이 문제 하나 있지. 크게 하나 있어. 큰 거예요.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은 빼고 하면 되잖아. 만약 그러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번에 문제는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모의고사 보는 거는 사업소득 같은 게 자신이 없으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야. 부동산 임대만 풀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있다. 그 문제 안에 있으니까 사업소득 있으면 일단 뒤로 빼면 되잖아. 나머지 자신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희인데 준비 좀 했어? 내일 보여줄 거야? 내일 안 보여줄 거야? 내일은 조금 내일 조금 뭐? 아니 내일은 느낌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쉬웠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 똑같지 뭘 쉬워. 해볼 수 있어. 잘 해봐봐. 난 지금 난 좀 약간 흥분했다니까. 너무 지금 잘 봐가지고 점수가 다시 한번 점수를 좀 봐야지. 이런 점수 다시 못 볼 거 아니야. 이런 점수 이거 앞으로 못 볼 거 아니야. 이런 점수를. 응? 어우, 이런 점수를 어떻게 보겠어. 야, 이거 사진 하나 찍어라 좀. 사진 좀 찍어봐. 사진 좀 찍어놔봐. 내가 안 갖고 왔으니까 찍어놔봐. 나중에 내가 보여달랄 때 보여줘. 그렇지. 와, 깜짝이야 진짜. 교수님 같이 찍어드려요. 와, 이것도 이런 점수가 없어야지. 세법인데 아무리 소득금만 했다고 해도 시간이 좀 남았어? 좀 여유가 있긴 했어? 꽉 맞았어? 네, 저 검토도 못했어요. 승우는 좀 남았어? 조금? 5분? 5분? 승우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남았어? 근데 다시 안 봐가지고 20분 남았는데 안 봐버렸어? 그냥 뭔가 다 맞았겠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우와 이건 퍼펙트하다 이런 느낌 들어서 다시 안 봤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냉방병 때문에 그래서 20분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20분 빨리 끝났어? 좋았어. 정현이 어때? 시간 어땠어? 문제 다 풀었을 때 20분 아니지 10분 남았고 검토하니까 5분.
잘했어. 지금 소득세 다 이제 우리 끝나가지고 지금 부가가치세 지금 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사실은 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약간 보너스 점수 같은 느낌인 거야. 실제 2차 시험에서도. 응? 실제 2차 시험에서도 소득세가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예를 들면 다 우리가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거 잘 안 하잖아. 동차 때 물론 이제 유예 때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쯤이라도 어차피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막 세액공제 다 못 풀거든. 딱 세액공제 중에서는 내가 준비된 세액공제만 땅땅땅땅 풀어주는 거지. 약간 보너스 점수처럼.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가 30점 만점인데 2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10점에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소득공제 이런 것들은 한 10점 정도. 그럼 그거는 몇 개 풀면 보너스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20점보다 보너스를 몇 개 좀 맞아가지고 소득세에서 25점 맞았다. 그럼 무조건 붙는 거야. 사실은. 근데 오늘 소득금액 이렇게 준비를 잘했으면 사업수기가 또 준비하면 되니까 사업수기 잘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법인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법인세랑 다 연결되는 거니까. 거기 안에 뭐 대도출자금 나오면 또 법인세 또 안 되는 거고 막 그러는 거다.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지? 비슷한데 살짝 다른 느낌이라서 법인세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법인세가 잘 안 되니까 사업소득도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요즘에 2차 시험에서는 사업소득 금액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 자주 나오진 않아. 법인세로 다 물어볼 거 물어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서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오늘 뭐 너무 막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점수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그러니까 한번 잠깐 문제만 잠깐 봐볼게. 오늘 좀 빨리빨리 하고 문제를 한번 잠깐 어디 갔어 문제 해설 여기 문제가 있나 보다. 자, 지금 사실 너네들이 문제 다 했지만 그치 사실 문제 중에서는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 2년간의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였지? 참. 있었고. 준비를 이렇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은 내가 볼 때 이 정도 문제가 실제 2차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실제 2차 시험에서 딱 나오는 문제야. 소득금액 문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만 이렇게 준비하면은 사실 2차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 20점 맞고 가는 거야. 근데 소득세 20점 맞으면 붙는 거라니까. 20에서 25점 맞으면. 정말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확신을 가졌지. 우리 애들이 법인세를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득세는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법인세를 잘 못해서 그렇구나. 법인세 이해를 좀 더 시키면 되겠다.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정 끝나면 좀 동사반 끝나면은 니네 시험 준비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해가지고 또 한 2주 준비해서 이제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시험을 딱 보고 뭐 시험 다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정 잡아가지고 이제 개개인별로 이제 뭐 일정도 좀 잡아줄 거고 이렇게 할 건데 법인세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1차만 생각하면 법인세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 어차피 내년에 동차를 노려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법인 약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더 메꿔놓고 내년에 정말 동차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준비 들어가서 객관식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보니까 법인세가 중요한 것 같아. 부가가치세 다음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할 거거든. 부가가치세를 할 건데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내일 모의고사에서 또 준비한 걸 보여주면 되고 부가가치세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번 종합 문제를 한번 볼 거야. 매출세액 쪽, 매입세액 쪽 그리고 합해진 종합 문제 이렇게 해서 한 3문제 정도 해서 볼 거거든. 이제 물론 실제 시험도 보겠지만 너네들 미리 또 한번 볼 거야. 다음 주에 실제 시험을 먼저 보고 볼 수도 있겠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를 아마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또 나쁘지 않겠다. 별도로 따로 보지 말고. 부가가치세 모의고사를 볼 거란 말이야. 그 모의고사 본 걸 가지고 하면 되겠어. 동차에서 보는 거를. 왜냐면 시기가 비쌀 것 같아. 또 보지 말고 또 보는 게 아니라 별도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제 그때는
아마 부가가치세 전반적인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쉽진 않을 거야. 왜냐면 전체를 본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응? 90분 동안 문제 볼 거고 부가가치세 전반에 걸쳐 가지고 종합모의고사 볼 거거든. 그거를 그것도 볼 거 아니야. 다 다음 주에 수업 끝나면 또 볼 거란 말이야. 그럼 또 보는 건 좀 약간 비슷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고 그때 부가가치세까지 한번 전체로 보면은 뭐가 약한지가 좀 나올 거니까. 지금 현재 약한 거는 법인세 쪽이랑 특히 뒷부분 그리고 소득세도 지금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좀 내일 한번 시험 좀 봐봐야 되겠지만 내일 시험 보는 거랑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보는 거 소득공제 세액공제 쪽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볼 거니까 동차반에서 그 두 개 본 걸 가지고 그걸 분석을 좀 한번 해보자고. 그 분석해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거고 또 우리 일정이 지금 8월 11일인가요? 8월 11일? 8월 11일. 8월 11일 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중간평가 선생님들 이제 진동차반 선생님들 딱 있고 너네들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너네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들이 너네들 평가한 얘기도 좀 하고 앞으로 너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개개인별로의 그런 것들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스케줄 너네들 앞으로 계획표 이런 것들 만들어 주긴 줄 건데 그때 좀 얘기하면서 수정할 수 있으면 또 수정도 좀 하고 401호로 확정됐습니다. 401호? 네, 401호에서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 명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4명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와서 얘기할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와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 내년에 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진동차반은 워낙에 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서 지금 사실 막 정신 하나도 없거든. 할 게 많고 실제 한 것도 많고 막 복습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돌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일단은 앞만 보고 막 달렸어. 정신없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버물려 가지고 실력 향상을 시킬 거냐.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내년에 동차가 되냐 안 되냐고 하는 거는 딱 지금 딱 준비해 가지고 이번 시험 보면 8월 초잖아. 8월 초부터 발표나는 거 우리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발표나는 게 11월 중순이거든. 딱 그때 그 기간. 왜 눈이 빨개? 빨개요? 뭐 얼굴이 빨간데? 얼굴은 빨갈 수 있는데. 얼굴은 빨갈 수 있어? 네. 그럼 그게 한 100일 정도야, 100일 정도. 그 100일 정도에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년 진짜 동차가 될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 나는 거야. 그 100일이 진짜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더 중요해. 그때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계획표도 다 줄 거고 중간중간에 확인도 좀 하면서 이제 갈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소득 금액은 되게 잘하네. 이렇게 놀래킬 수 있는 거야. 응? 실제로 유예생 애들도 이렇게 몇 개 유예생에서 낸 것들 갖고 온 거거든. 네 문제 중에 2개는 유예생 애들도 가끔씩 하나씩 중간에 삐끗삐끗 이러고 틀린 애들 많은데 물론 걔네들 다른 것까지 같이 보니까 정신 잃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삐끗삐끗 하는데 이렇게 이 정도면은 아주 소득 금액은 되게 마음에 드네. 다른 건 아직 마음에 들진 않지. 모르지 이번에 내일 모의고사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주에 다음 주 말쯤에 부가가치세 볼 거거든. 다음 주 말쯤에 부가가치세 모의고사 볼 건데 그 2번의 모의고사에서 또 한번 좀 보여줘봐. 그러면 너네들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지? 잘하고 있어. 승우는 지금 계획표를 좀 잡았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때 카톡으로 말씀. 그렇게 좀. 설명회 끝나고 그때부터 좀 재무에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계획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네. 지금부터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순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터디를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세법 처음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세법을 처음에 지금 법인세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걔네들끼리 스터디를 지금 설명하는 거 스터디를 하고 있어. 그날 그 테마 공부하고 나면 그 테마 공부한 거를 선생님 흉내내서 그대로 그쪽 내용 개념을 잡고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네도 스스로도 해야 돼.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잡아놔야지. 그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거거든. 내가 잘 안 되는 거는 꼭 그렇게 해봐야 필요가 있어. 법인세 특히 법인세 좀 막 뒷부분 되면 막 하기 싫잖아. 세액공제도 막 하기 싫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쫙쫙쫙쫙 정리를 하면 그럼 실력 굉장히 도움 많이 되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순도 차반도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 끝나고 나면 100일 중에 너네들 선택 과목이랑 그다음에 재정학 있잖아. 그것도 한 번씩 돌릴 거거든. 그 진도 맞춰가지고 진도표 다 나눠줄 거고 그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 100일 동안에 진도 맞춰서 한 것들 다 중간중간에 보내주면 선생님들한테 문제 좀 받아가지고 그것도 테스트 중간중간에 2번 정도 나눠서 할 거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진도 맞춰서 그것도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 그 별도로 중간에 한번 해야 마지막에 그 11월 이제 중순 이후부터는 1차전 병행하면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봐놔야 돼. 한 번 정도는 봐놓으면 좋아. 그리고 지금 세법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세법은 별도로 따로 볼 필요가 없긴 한데 국기법은 따로 볼 필요가 없잖아. 지금 국기법은 지금 했으니까 세법학에서 대신에 국진 쪽 있잖아. 조천은 나중에 보면 되고 국전 어차피 안 볼 거잖아. 국전은 안 볼 거지. 특강할 때 나중에 찍어주면 그것만 봐. 2테마 정도만 보고 조천은 마지막에 그냥 몰아서 암기하면 되니까. 근데 국징은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국징은 중간 테스트 한번 할 거야. 국징도 그때 한번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징 보고 와라. 그래서 국징 테스트 한번 할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런 것도 중간에 한 번 해야 돼. 마지막에 몰아서 하지 않고 중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 다 집어넣어가지고 전체 계획표를 너네들 11월 중순까지 계획표를 좀 짜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살짝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공통으로 가는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무조건 아무튼 실력을 업그레이드는 그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잘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성적을 떠나가지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어. 중간에 좀 문제 있거나 좀 힘든 거 있으면 와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왜? 조심해. 뒤에 카메라. 왜? 중간에 어차피 얘기 잘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잘했어 오늘. 너무 점수가 좋아서 오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점수가 나와서 이렇게 사람 기분 좋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